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카이스트 문술미래 전략대학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행사를 위해서 우리 최윤정 교수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세 개를 꼽는다면은 그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줄여나갈까?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리고 남북 분단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또 통일로 갈까? 한 세 가지 문제로 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 세 가지 문제 다 한 번에 할 수 없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할 그러한 그 국가 과제입니다. 지난 3, 4월 한반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특사를 교환하고, 그래서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또 갔다 와서 갑작스럽게 2차 판문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염원인 남북 분단 문제를 해결을 하고 어떻게 통일을 이끌어 나갈까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하면 우리가 독일을 듭니다. 뭐 베트남도 했고 예멘도 했고 했지만은 역시 평화적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이룩한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참고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일 통일에서 배우는 한반도 통일 전략,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저에 대한 소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외교관으로 재임을 하면서 첫 근무를 독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독일 통일 전인데 동서독 관계가 하도 잘 그 교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지난 2005년이죠. 그래서 독일 분단과 통일의 독일 현대사라는 책을 적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근무도 또 이렇게 독일에서 하고 와서 그 많은 독일 사람들하고 나눈 대화도 있고, 그래서 이 독일 통일 문제를 조금 더 우리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2년 전에 독일 통일, 한국 통일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통일부에서 이 독일 통일 총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참여를 해서 외교 분야의 1, 2권을 펴냈습니다. 사실 저런 책은 전문 학자가 하는데 공무원 또 외교관 출신으로 아마 유일하게 참여해서 이렇게 책을 펴냈는데, 사명감을 갖고 또 아주 그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작업을 해서 책을 펴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한반도 현황은 어떻고, 독일 통일은 그럼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독일의 분단과 통일 문제, 그리고 독일은 통일을 어떻게 이룩했으며 한반도 통일 전략은 어떠한가,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반도 현황입니다. 한반도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은 북쪽은 중국이 있고 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 이 국경이 한 1334km입니다. 대신 러시아하고는 한 25km. 그렇게 하고 지금 북쪽에는 이제 중국, 러시아, 또 동쪽으로 일본이 있고, 또 여기에 지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태평양 건너 미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한반도 정세가 많이 좌우되고 있다. 또 연대까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안보 문제라든가 앞으로 통일 문제는 우리가 강해야 하고 또 많은 준비를 해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요건 이제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해군 도보다리에서 밀담을 나누는 장면이었고요. 이건 또 2차 회담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 한반도는 이 남북한 문제인데 이게 남북한 문제만 가지고 또 협의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변 그거 관련이 돼 있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고 또 이 김정은은 또 중국을 달려가서 또 2차례 회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12일 예정은 돼 있습니다. 아직 정식 발표가 나질 않았는데 트럼프하고 김정은.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를 뒤에 나오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이제 전략무기를 앞세우고 또 여기에는 달러를 좀 해서 잘 회담이 되면은 경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그 크레치어에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독일 통일이 그러면은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건가? 독일하고 우리는 많이 틀립니다. 분단 시 우리는 교류를 하질 않았는데 독일은 동서독 간에 꾸준히 교류를 했고 또 우리는 전쟁을 했지만 독일은 또 전쟁을 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왜? 첫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유일한 평화통일이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도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또 평화통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트남도 예멘도 통일을 했지만 우리가 모델로 삼기는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 주변 강대국의 강한 반대를 극복하고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이 독일 통일이 그냥 통일만 한 거로 알고 있지만은 소련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도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독일은 이것을 극복을 하고 통일을 했다. 우리 한반도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중국하고 북한 간의 그 관계가 강하고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이게 통일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만약에 그런 생각을 독일 사람들이 했더라면 독일도 통일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 사례를 볼 때 보면은 주변국의 사정이 어렵지만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 독일 통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 발단은 틀릴 겁니다. 독일 통일 발단은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1989년 많은 피난민들이 헝가리, 체코, 폴란드를 통해서 넘어온 게 발단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여기 주민들이 서독이죠. 북한 주민들이 또 통일 과정에서 많이 또 넘어오겠고, 또 주변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 활동이 또 우리가 필요를 하고, 화폐 경제 통합, 또 남북한 간에 또 언젠가는 그런 화폐나 경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북한 주민들이 겪게 될 심리적인 갈등 문제, 이것도 동독 주민들이 했던 것인데 똑같이 우리도 그러한 것이 한반도에도 일어난다. 또 통일 비용을 조달하는 문제. 이 통일 비용이라는 말은요, 독일 통일 전에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때는 가슴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으로 뭐냐면은 통일 남북 간에 하면 됐지. 그런데 그때는 돈이 든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독일 통일을 통해서 통일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독일에서 동독내 몰수된 재산, 이 처리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북한에 두고 온 땅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다 돌려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 이게 독일에서 그대로 일어났던 일인데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은 독일 통일에서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잘된 점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거는 실수가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문제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나가서 통일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독일 분단과 통일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은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부터 독일이 이제 동서독 간에 협의를 하고 전승 4개국과 협의를 해서 통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원적인 좀 문제를 좀 알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 한반도 통일 문제를 하는데 지금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 남북한이 분단이 됐고 좀 과정을 좀 아는 필요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독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1945년 독일이 2차 대전을 벌였는데 패망을 해서 7월 17일 포츠담에서 전승 3개국이 회담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베를린에서 하게 되는데 베를린이 철저히 파괴됐어요. 그래서 회담장이라든가 숙소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베를린에서 가까운 한 25km 된 포츠담이라는 교회에서 이 세실리안호프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가보신 분이 계시겠죠. 여기는 지금 이제 영국 애틀리, 트루만, 스탈린입니다. 영국 대표로 처음에는 처칠이 참석을 했다가 7월 말에 영국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처칠이 졌어요. 전쟁을 이겼는데. 그래서 애틀리가 참석을 해서 이 세 사람이 7월 17일부터 회담을 해서 8월 2일 날 합의서를 낸 것이 우리가 통상 포츠담 협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요한 것을 보면은 전승 4개국. 여기에 이제 프랑스가 참여를 안 했지만은 프랑스도 점령지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4개국이 독일, 그리고 이제 베를린이 동독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성을 해서 또 베를린도 4개 지역으로 나누자. 예를 들면 이제 평양도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점령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평양, 베를린까지도 점령을 했습니다. 배상 문제, 그리고 영토 축소 문제, 독일 영토, 그리고 독일 주민 이주 문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1939년 독일이 9월에 폴란드에 선전포고를 하고 해체를 시작을 해서 1945년 5월에 항복을 했는데 이 땅이 독일 땅이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폴란드인데 여기가 소련입니다. 이 소련이 인접한 폴란드 땅을 차지를 합니다. 일부를. 그래서 이제 폴란드 영토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 줄어든 영토 중에 일부를 독일 땅에서 이제 떼서 주게 됩니다. 근데 미국하고 영국이 조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국경선이 이제 원래가 이게 국경선인데 그럼 국경선은 나중에 결정을 하자. 그러면 이제 포츠담 협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the three heads of government reaffirmed their opinion that the final delimitation of the western frontier of Poland should await peace settlement. 그러니까 강화 조약 체결 시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런데 그 국경선은 이렇게 해놓고 또 그 밑에 조항이다. 왜냐하면은 독일 영토 중에서 여기 이제 발트해인데 오데르강하고 이게 나이세강입니다. 이 오데르강은 이렇게 가고 이게 나이세강인데 여기서 체코까지 연결한 선에 동부 독일, 그리고 여기가 프로이센인데 이제 위에 프로이센은 소련이 가져가고 밑에는 폴란드로 관할하라. 또 거기에 보면은 쉘비 under the administration of Polish state. 그러니까 폴란드 국가에 관할해 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국경 문제가 폴란드하고 소련은 이게 국경선이다. 이제 서독은 이게 무슨 소리냐? 그건 강화 조약에서 국경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폴란드가 이 땅은 정말 관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됐어요. 이 논쟁이.
그러고 나서 아까 이제 이주 문제를 했는데 이 프로이센에서 1944년 12월부터 이제 이 전세가 독일군이 굉장히 열세가 돼가지고 패전에 퇴각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독일 국민들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쪽 본토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주 모습인데 한겨울이었어요. 1944년. 그래서 이주를 하면서 한 200만에서 250만. 그러니까 이주 등이니까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 추위, 굶주림으로 이렇게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서독 지역에는 한 800만 명, 그리고 동독 지역에는 한 450만 명이 이제 이주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콜 총리가 여기를 인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이거라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무슨 소리냐. 통일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찾는 것도 통일인데 그것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논란이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콜 정부가 굉장히 통일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폴란드가 관할을 이제 폴란드 땅도 넘어갔는데 이제 이 나머지 지역 이쪽은 소련이 점령을 하고 이쪽 지역은 영국, 프랑스, 미국이 점령을 해서 나중에 이쪽은 서독, 이쪽은 동독이 되고 이쪽 여기 이제 베를린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여기 동독이지만은 여기도 네 나라가 같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독일 문제가 이렇게 분단이 됐다. 그러면 이제 통일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이제 전승국의 권한을 보면은 1952년하고 54년 독일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해서 거기에 이제 무슨 그 연합국이 갖고 있느냐면은 평화조약. 아까 포츠담 협정은 전승국들만 협의를 해서 결정했대. 이게 강화조약이 아니에요. 평화조약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평화조약 체결 문제, 그리고 독일 통일 문제, 그리고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독일이 통일한 게 언제죠? 1990년입니다. 90년인데 이 서독 지역에서 베를린으로 취항을 할 때 독일 항공사가 그 유명한 루프트한자인데 이 루프트한자가 서베를린 취항을 못했어요. 그때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페남 미국 비행기, 이 남쪽에서는 에어프랑스, 북쪽에서 함부르크에서는 브리티시예요. 이렇게 해서 이 연합국 비행기가 취항을 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베를린이 연합국에 관할했었다. 1990년까지입니다. 10월 통일을 할 때까지. 그리고 동독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주민들이 계속해서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동베른에서 이 서베른으로. 그래서 1년에 이제 61년에 한 341만 명이 45년부터 탈출했는데 연간 한 2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동독에서는 22만 명의 그 주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을이. 그러니까 이게 동독으로서는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벽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61년 8월 13일에 베를린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장벽 총 길이는 167.8이고 43.1km입니다. 그래서 이 장벽이 이게 이제 무너지기 전인데 이쪽은 서독 지역이고 이쪽은 동독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넘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제 공터입니다. 이렇게 넓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때는 이제 트럭을 타고 여기에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큰 홀이 있어가지고 참호가 있어서 이 트럭이나 중장비를 하고 올 때 거기에 빠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초소가 있고 또 이 순찰차가 돌아다니고 해서 탈출을 방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0명이 통일될 때까지 넘어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이 80명이고 부상당한 사람.
그래서 이 목숨을 잃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그 십자가를 세워놔가지고 서독 지역에서 해마다 이렇게 추모 행사를 갖곤 했습니다. 요것은 제가 이제 82년에 외교부에서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연수를 나가면서 그때 이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인데 이쪽은 이제 동독 지역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전망대에 이렇게 해서 그때 여기 보면은 쭉 따라가면서 악퉁 지 베를라센 베스트베른 그러니까 주의 워닝 You are leaving now West Berlin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게 영어, 독일어, 불어로 그렇게 해서 이게 한 모습이고 이것은 1987년 6월에 레이건 미 대통령이 서베른을 방문해서 여기가 이제 장벽입니다. 여기 동독이고 그래서 이게 방탄 유리를 이렇게 해놓고 이 앞에서 그 연설을 하는데 Mr. Gorbachev open the gate,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이 장벽을 부셔버려라. 그 여기에 이제 서독의 콜 총리도 함께 있었는데 콜 총리가 이제 이렇게 저게 지금 장벽을 부셔버리라는 게 가당치 않나? 이게 소련이 이게 부셔버리겠어? 그런데 이 레이건이 한 그 2년 5개월 후에 장벽이 정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국가 세계적인 지도자의 전망이라든가 어떠한 말이 상당하다 하는 것을 콜 총리가 회고록에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베를린 장벽인데 그러면 통일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우선은 가까운 장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이 교류가 너무 잘 돼가지고 교류가 너무 잘 돼서 이게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이게 참 아이러니죠. 우리는 뭐예요? 교류가 안 돼가지고서 이 남북이 이렇게 교류가 안 되는데 언제가 통일이 될까 이렇게 하는데 이 독일은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한 단적인 예가 1987년 9월에 호네커 동독 서기장이 서독을 방문했습니다. 이 콜 총리. 지난번에 김정은이도 왔었는데 동서독 간에는 국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동독 국가를 연주를 해주고 이렇게 의장대를 사열해 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 사람들이 이게 87년인데 제가 그때 독일에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게 우리는 통일하기가 이제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코리아 한국은 좀 통일을 해서 잘 살고 우리는 통일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소련이 가장 중요한 그 위성국인 동독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거다. 놔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통일이 어렵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전승 4개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전승 4개국한테 우리 통일할 텐데 통일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또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통일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독일은 그러면 통일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베를린 장벽의 이제 붕괴죠. 아까 이제 87년 9월에 서독을 방문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제 89년의 상황을 보면은 호네커 서기장 아까 그 서독을 갔던 사람이 이 장벽은 베를린 장벽은 50년 내지 100년은 더 갈 거다. 100년은. 그러니까 뭐 장벽을 뭐 허물어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얘기 하고 나서 11개월 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혁과 변화를 거부를 하면서 막스 레닌주의를 고수를 했어요. 이때 이제 동독뿐만 아니고 우리 북한 김일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에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좀 거부감이 컸었죠.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이 정권에 이제 실망을 했는데 이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 실망감을 표출합니다. 그 전에는 순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동독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떠나자. 그래서 이 헝가리, 체코, 폴란드를 경유해서 서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89년 한 해만 34만 3,850명이 넘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게 되니까 동독의 붕괴를 촉진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34만 명 넘어오는 중에 대개 이제 젊은 층이에요. 30대, 40대. 그리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였어요. 그래서 의사들, 또 예를 들면은 그 버스 기사들, 전철 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자꾸 줄어들으니까 예를 들면 그 10분마다 다니던 것이 15분, 20분마다. 그리고 공장에 기계를 돌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실은 지금 중국이 북한의 뒷마당을 보호해주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넘어오는 것을 중국이 그냥 방관한다면은 나는 북한은 일주일 안에 붕괴된다고 봅니다. 중국이 이렇게 방어해주기 때문에, 못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그나마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아까는 이렇게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은, 야, 이게 내가 여기 현실 도피를 할 게 아니라, 내가 남아서 이 동독을 좀 개혁해보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처음에는 9월 4일 나이프치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한 12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대 예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가 행진을 하면서 조용하게 국외여행 자유화, 우리 좀 밖에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그래서 먼데이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해서 매주 월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10월 7일 날이 이제 동독 건국 40주년이 되는 날인데, 피어츠기아레 대대알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르바초프까지 왔어요. 이게 멋지게 이렇게 국가 창건일 기념식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축제가 되어야 할 건국 기념일이 이 시위를 얼룩졌죠. 그리고 이제 10월 9일이 또 월요일인데, 아까 1200명이 모였던 라이프치기에 7만 5천 명이 모였어요. 7만 5천 명이. 그래서 동독 호네커가 한 3만 5천 명을 시위 진압대를 보냈는데, 이 7만 5천 명이니까 이게 진압이 어렵겠다 해서 진압을 포기하고 이제 그 과격하게 하지만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위가 계속되자 이제 호네커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데, 이 사람이 61년 베를린 장벽 축절 때부터 해서 28년간을 집권했던 사람이에요.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11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러나기만 하고 개혁이 없어요. 그래서 11월 4일 전국에서 시위를 해서 이렇게 동베를린에서도 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동독 정권이 이기질 못하고 이제 그 총사퇴를 하면서 이제 개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9일 날 아침부터 마련을 해가지고 국외여행 자유화 조치를 내려서 이게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요, 이날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동독 정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며 상당히 1시간 할 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마지막 시간에 기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국외여행 자유화권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 참, 그게 오늘 의결이 됐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은 이게 언제부터 발효가 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대변인이 그 규정을 가결하는 그 회의에 참석을 못 했었어요. 그 끝나고 나서 갔더니 그 후임 크렌츠 서기장이 당신 이것 좀 발표하세요. 기자회견할 때 이것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그 다음날 새벽 4시인데, 아, 지금 당장. 그랬더니 이게 7시인데, 오후 7시인데, 그 8시 뉴스에 서독 텔레비전에서 막 이게 타전이 되고 방송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날 저녁에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동베를린, 서베를린 사람들이 올라가서 환희의 기쁨을 하고,
또 3일 후에는 이게 이제 장벽 일부가 터졌어요. 해가지고 많은 이게 여기 동독 지역이죠.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독으로 왔다가 또 이제 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3주 후에 콜 총리가 이때 통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통일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10개 방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간략히 그냥 통일 방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개 방안이지만 간략히 하면은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을 이루고 난 다음에 동서독이 국가연합적 조직으로 발전을 해서 유럽 국가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통일을 한다 하는 그러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무너진 것이 너무 갑자기 서독도 예측을 못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콜 총리가 이날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방문을 중단하고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정도로 서독에서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일 계획은 이때 이제 뭐 계속 아주 면밀하게 해서 3, 내지 5년이라 이 정도 걸쳐서 통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때 이제 통일 환경을 보면 아까 뭐 주변국이 반대를 했는데 고르바초프 이게 유럽에 2개의 독일이 있어야 한다. 2개의 독일이라는 게 뭐예요? 동독과 서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면은 소련만 한 게 아니라 영국하고 프랑스도 같은 어떻게 보면 자유국가하고 같이 자유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대처 총리하고 미테랑 대통령이 이게 유럽에 이 독일의 거대 독일이 들어서면 안 된다. 지금 서독만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거대 독일이 들어가지고서는 독일이 판을 흔든다. 이래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독일 통일에는 전승 4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통일이 어렵게 됐죠. 그런데 이 구세주가 나타난 게 뭐냐면은 미국 부시 대통령이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만약에 부시가 이때 지지를 안 했으면 독일 통일은 한참 있다가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통일을 해야 했고 어쩌면은 지금까지도 분단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시가 대처한테 굉장히 설득을 합니다. 이게 우리 독일 통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못해서 대처 총리가 독일 통일을 승낙을 하고 또 콜 총리는 이 미테랑을 한 4-5번씩 만납니다. 그래갖고 또 얻어내고. 그러면 통일 과정을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베를린 장벽 무너졌을 때 얼마 만에 통일을 한다겠죠? 기간이 3년 내지 5년인데 이게 3년 내지 5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금년, 그러니까 1990년 금년 당내 해야겠다. 왜? 이 동독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계속 사정이 어려워져. 아까 이제 주민들이 자꾸 서독으로 넘어오는데 90년이 돼서도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독이 자꾸 붕괴가 되고 그리고 동독이 부채가 많아가지고 자꾸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지방 조직이 붕괴돼서 이대로 놔두다가는 쓰러진 동독을 다시 일으키기가 더 어렵고 또 두 번째는 고르바초프가 문제인데 뭐 프랑스하고 영국이 반대를 하지만은 고르바초프가 반대는 하지만 그래도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는 설득을 할 수 있겠다 내가. 다른 사람이 다른 보수파가 만약에 고르바초프 대신해서 들어선다면은 상당히 설득하기가 어려운데 고르바초프는 설득할 수 있겠다. 그래서 통일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오래 지속되자 경제 악화와 연방 내 문제로 이제 소련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랬죠. 동서독의 합의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고 전승 4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문제를 그래서 이제
전승 4개국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 동서독 간에 협의하는 문제, 통일 방법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화폐 경제, 수도를 어디로 하고 정부를 어디로 하느냐. 그래서 통화경제사회동맹조약을 5월 18일 체결하고 8월 23일엔 동독인민회의가 10월 3일자로 독일 가입을 의결을 하고 그래서 8월 30일에는 통일조약을 체결해서 법적인 토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서독 내무장관입니다. 1990년. 근데 이분이 그 통일하고 나서 정신병자가 쏜 총에 맞아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 휠체어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쉬고 있다가 2005년 메르켈이 총리가 되면서부터 이 내무장관을 또 휠체어를 타고 4년. 그러고 나서 또 8년을 재무장관으로 했어요. 이제 우리 같으면은 장관 2년 하면 네, 저기 충분히 했기 때문에 피곤하다,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하는데 이 휠체어 타고서 12년을 한 거예요. 그러고 지금 또 뭐를 하느냐면은 작년부터 국회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의장. 이분이 휠체어 타고. 근데 이게 독일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그 신망을 굉장히 더운데 이분이 재무장관을 하면서 이 절약, 이게 나라 돈을 이제 이렇게 절약절약 해야지 아주 그러고 쓰는 것도 그리고 옛날에 그리스 지원할 때도 굉장히 하드라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충분히 이 부채를 탕감할 뭐를 내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원하면 안 되겠다. 굉장히 강경 노선을 이렇게 취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대외적인 문제, 아까 이제 전승 4개국을 하는 문제는 국경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권한과 책임 문제, 독일이 나토 잔류 문제, 그리고 동독 주둔 소련군 철수 문제. 이 통일할 때 말이죠. 동독에 34만 명이 있어요. 34만 명. 우리나라 지금 남한에 미군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28,500명입니다. 28,500. 그러니까 34만 명이 소련군이 동독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빨리 철수를 시켜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철수시키느냐. 그래서 통일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거 시기를 언제 할 거냐. 이것은 이 대외적인 문제를 언제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동독하고 협의가 아니라. 그래서 2+4 회담 기구를 2월 13일 하고 4차례 회담을 걸쳐서 조약을 체결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은 이제 카카스, 우리가 이제 코카서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콜 총리가 고르바초프하고 담판을 져서 대외적인 문제를 다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2+4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통일을 이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의사당이죠, 라이스탁.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한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빌리 브란트 전 총리, 겐셔의 무장관, 콜 총리 부인, 바이체커 대통령, 동독 인민회 의장, 서독 재무장관 이렇게 해서 축하를 통일 기념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중점을 독일을 통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알아보려 하면은, 첫 번째, 동서독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있었다.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킨 평화혁명. 그러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켰고, 서독 마르크화 도입을 요구를 했다. 90년 1월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마르크가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마르크가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동독에도 서독 마르크 도입을 안 한다면 우리가 서독으로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10마르크짜리입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또 신속한 통일을 희망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건 아버지 부시입니다. 그 뒤에 한 아들이 아니라 독일 통일은 어려웠다. 이거는 많은 독일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지도자, 그리고 독일의 국가 역량.
아까 얘기를 했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아무도 어떤 나라도 독일한테 야 너네 한 40년 동안 분단 있으라고 수고했다. 이제 그러니까 통일을 하고 온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다 반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 총리는 이때야말로 통일을 할 절호의 찬스다 하고서 통일을 추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겐서 외무장관은 전승 4개국 외무장관들한테 그렇게 90년에만 한 40회 정도를 90년에만 돌아다니면서 지지를 획득을 하고 콜 총리는 90년 한 해만 17번을 돌아다니면서 90년 미국을 4번 갔어요. 90년에만 2월부터 7월까지 소련을 2번 가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면서 지지를 얻어냈다. 그리고 또 이제 돈도 들었어요. 그래서 90년 1월에 고르바초프가 독일 통일에 호의적이지 않을 때 고르바초프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국내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생필품이 부족을 해서 잘못하면 폭동이 날 정도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 개혁 정책 그렇게 하더니 지금 이 꼴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SOS를 서독한테 하기 싫었지만은 쳤어요. 야, 치즈, 우유, 소고기, 돼지고기 좀 우리 보내줄 수 없느냐. 옷까지 하고. 그래서 서독에서 콜총리, 야, 이거 빨리 보내주자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50억 마르크 차관을 제공했어요. 그 차관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차관을 제공하는데 통일이라는 얘기를 않고 독일 문제 해결하는데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줄 테니 이게 우리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 독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신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해줘야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많이 했고 아까 34만 명이 있었다겠죠. 155억 마르크. 이건 뭐냐면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를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르바초프가 이게 34만 명 와서 집도 없고 이 사람들이 전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교육도 시켜야 하고 집도 져줘야 하는데 이제 땡깡을 놓은 거죠. 하다못해 소련이. 아니 자기 군인 철수로 했으면 자기들이 주택을 주고 직업 교환을 시키는데 이걸 독일 보고 부담을 하라고 해서 독일이 콜 수상이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력도 하나에 됐다. 그래서 이제 주요 통합 과정을 보면은 이제 통일 과정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수도하고 연방정부 이제 그 의회 소재지인데 통일조약 협상할 때 동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통일하면은 좋은데 수도하고 정부하고 의회는 베를린으로 하자. 그 전에 수도가 어디였죠? 본이었죠. 서독 본. 그러니까 서독에서는 뭐냐면은 좋다. 수도는 좋지만은 의회하고 행정부는 만약에 그 내용이 베를린 오면은 이 통일조약이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비준 동의가 어려우니까 그거는 나중에 결정을 하자. 통일 이후에. 그래서 통일조약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1년에 6월에 연방 하원이 다시 해서 베를린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게 이제 국회고 여기가 연방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가까워요.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통일할 때 과연 지금 우리가 수도가 서울인데 우리가 서울로 하고 세종시가 지금 정부가 내려가 있는데 그거를 북한에서 받아줄 것인가? 야, 너네 그럼 다 가면 통일하는 의미가 뭐냐? 뭐 수도는 좋다. 그러면 서울 한다면은 적어도 행정부하고 의회는 평양으로 와야지 않느냐? 충분히 북한에서 제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리고 통일 비용이 이제 한 20년 동안에 2조 1천억 유로, 300조가 들었습니다. 300조. 근데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연금하고 실업수당, 동독 주민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통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업이 됐어요. 그래서 연금하고 실업수당 주는데 52%.
그 도로 닦고 뭐 항만 건설하고 철도 놓고 고속도로 놓고 이거 돈이 얼마 안 들었어요. 한 15%밖에 안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드렸죠. 이 동독이 아까 4년간 소련이 점령 통치를 했는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이 동독의 대지주 100헥타르 이상 대지주 그리고 나치자 그리고 전쟁 범죄 이런 사람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되니까 이게 뺏긴 사람들이 이거 우리한테 돌려달라. 그리고 또 동독 정권이 들어서고도 또 몰수를 했어요. 일부. 대부분이 이제 서독으로 도망간 사람들 거. 그런데 이제 이 소련 점령 기간 중에 원래는 이제 서독에서 이 사람들 걸 원래 다 주인대로 돌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소련에서 태클을 걸은 거예요. 점령 기간 동안에 점령 당사국이 했던 조치를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판결로 해서 무효로면 안 된다. 무효로면 안 된다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를 되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소련 점령 기간 중간에 몰수했던 토지는 원주인한테 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그 재판을 걸고 헌법재판소에 소원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 대신 동독 정권에서 했던 몰수된 거는 다 원주민한테 돌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소련이 북한을 3년간 점령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이때 토지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토지를 이렇게 뺏어서 나눠줬는데 이 태영호 공사의 그 증언을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그게 또 나옵니다. 그 자기 할아버지하고 이제 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가 그 큰 할아버지는 땅이 좀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손해를 봤고 토지 개혁을 해서 작은 할아버지는 이제 땅이 별로 없는데 몰수를 해서 이득을 봤다. 좀 잘 좋은 땅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통일하고 나서 나 이게 좀 돌려달라. 그래서 제가 다닐 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버지가 1.4.5 때 이제 함흥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다니다가 문서를 갖고 있다가 이사 다니다가 잊어버렸다 이거. 근데 아버지가 꼭 이건 너 찾아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게 찾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 때 지금 100년 전 것도 재판을 해서 일부는 우리가 환수를 하지만 또 일부는 또 환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한테 만약에 돌려준다면 또 문제가 독일에서도 뭐냐면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닦고 또 뭐 군청도 세우고 시청도 세우고 또 동사무소도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이래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주인 문제로 하게 된다면 이 건설을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개발을 또 못하는 거예요. 이만한 땅이 필요한데 이쪽 땅을 이게 주인을 못 찾아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서 특별법 같은 거를 제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제 휠체어 탔던 사람 얘기죠. 이 사람 이제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동독하고 이분은 이제 동독하고만 했어요. 동독하고만 이제 전승사님. 이게 동독하고 협의보다는 이게 서독내 협의가 더 어려웠다. 왜냐하면 동독과 아까 이제 협의 뭐 수도를 어디를 할 거냐 그리고 또 거기에는 막 법조항 뭐 토지 문제 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그 동독과 협의를 하는데 동독은 하나지만은 서독내는 연정 파트너 야당 또 주정부 또 이익단체 각종 사람들을 설득하느라고 더 힘들었다. 근데 이거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이 당장에 지금 야당하고 협의가 이게 돼요. 그래서 이 협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이 겐쇼 외무장관하고 이렇게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거고 여기도 이제 국회의원하고 이거는 이게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그 언론인인데
그래서 많은 동서독 통일 문제를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독일 문제를 했는데, 자, 우리 한반도 통일은 어떻게 좀 해야 할까? 이제 분단의 현장을 한번 보면은 이제 판문점이고, 요거는 그 판문점 여기 바락 안에 이제 여기 회담장이죠. 그리고 요것은 이제 마지막 그 남북 분단 이산가족 상봉인데 2005년 10월에 북한의 아버지가 마지막 상봉 때 흘리는 눈물을 남쪽에 있는 딸이 닦아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우리가 비극이 참 없어야죠. 이건 이제 경원선 2015년에 우리 남측 공사 구간인데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원산까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북한 철도를 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 상황을 보면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이 위협이 있다. 핵실험을 했고 무력 완성을 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류가 없다. 그리고 교류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는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체제 열세이기 때문에 교류에 응하지를 않고 있죠.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 개성공단에서 철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원자재를 가지고 나오는 거고, 북한과 중국이 강한 유대 관계, 순방치안의 관계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또 이게 경제 격차는 큰데 인구 격차는 적습니다. 이게 또 문제. 그래서 국민 총소득은 45분의 1이고 한국의 22분의 1이다. 그리고 근데 인구는 2분의 1이다. 독일은 경우는 동독은 서독의 한 3분의 1이었어, 소득이. 근데 우리는 4%입니다. 4%. 22분의 1.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이 든다.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또 긍정적인 변화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시장과 이동 전화가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탈리아 평양에 있는데 피자집이 들어서고 커피. 근데 여기는 상당히 커피도 뭐 한 잔에 1불씩인데 그거는 뭐 그 반달치 봉급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양의 대동강 맥주 축제 2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장마당이 들어서는 거죠. 이제 배급을 잘 못 해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런저런 데에서 물건을 떼다가 이제 파는 시장이 형성이 됐고 또 많은 중국에서도 제품이 들어오고 이게 또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지만은 이게 또 평양을 벗어나면은 역시 여전하게 북한은 살기 어렵다. 이게 이제 이거는 평양 내 일부다. 우리가 고층 빌딩도 있지만은 평양 내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역시 다른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오늘 여기에 오셨지만은 내가 통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내가 나하고 밥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분단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갖고 있다면은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는 통일뿐만 아니죠.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김 과장 이 프로젝트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거 뭐 어려워서 안 됩니다. 우리 실력 갖고는 좀 딱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만은 또 통일에 대해서 의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역량을 축적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꾸준히 해야겠다. 그리고 국민 총소득을 증대해야겠다. 예를 들면 아까 독일이 3천조 원 20년 동안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도 통일이 되면은 어느 정도 몇십 조가 이제 매년 넘어가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2016년에 국민 총생산이 1660조였어요. 근데 이게 한 3천조 원으로 늘어간다. 3천조로. 그러면은 그 부담이 우리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력을 키워야겠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가 채무 비율.
지금 우리 국가 채무비율이 40%입니다. 그래서 정부 일각에서 정치인들이 우리 채무비율이 아직 낮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써도 좀 된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복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극화 현상 해소고 저출산 문제. 우리는 참 복지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뭐냐면 통일을 앞두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IMF 예환 위기가 들어섰는데 그때 예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금부치도 하고 우리 의지도 있었지만은 그때 우리 국가 부채율이 9.7%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니까 그만큼 9.7%라는 거는 돈을 갖다 끌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5천만 원을 갖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한 4천만 원을 쓰면은 앞으로 쓸 게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5천만 원이지만 그거를 지금 1,000만 원만 쓰고 나중에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이제 결혼할 때 그 나중에 4천만 원을 끌어 쓸 수 있는데 다 쓰면은 그걸 못 끌어다 쓰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 예산에도 들어갔지만은 통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부채 비율을 좀 낮게 가지고 가야 한다. 40% 정도 이렇게. 그리고 또 통일의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독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까 통일은 아무도 중간에서 야, 너네 한국 그동안에 분단하느라고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그 기회를 우리나라가 잡아야 됩니다. 그 잡는 게 또 국가 지도자죠. 아무도 중간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통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힘이 있어야죠. 힘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북한을 껴안을 수 있는 역량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또 좀 끌어내야겠죠. 아까 안전한 비핵화 이걸 위해서 지금 남북한 그리고 또 미국과 북한이 또 지금 협상 중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미국과 완전한 공조 체제를 해야겠고,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북한 김정은이 지금 비핵화를 한다에 대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한 80%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김정은이 이 정도로 하고 20%는 이제 봐서 나중에 해야겠다. 근데 20% 이거를 이 중간에 내리지 않고 끝까지 비핵화 종착역으로 가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 친구가 부산에 같이 놀러 가자. 뭐 이러는데 이 사람이 갈까 말까 이러는 사람을 갖다가 그래도 끝까지 가서 부산까지 같이 가는 설득력.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중간에 북한이 비핵화 노선으로 가는 노선에서 내리지 않고 끝까지 가도록 우리가 미국과 아주 공조를 잘해서, 그러니까 엄격하게도 해야지만 때로는 조금 달래기도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가야겠다. 그리고 정보 유입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판문점 선에서 비방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김정은이 어떻고 뭐 되지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한국하고 그 국제사회 뉴스를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 소식을 노래니 드라마니 이런 것도 영화도 보내주고 유튜브로. 그래서 저는 대국 방송도 개석을 해야 하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 자유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깊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반인류 범죄를 또 우리가 제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서독은 교류를 하면서도 동독의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법을 제정을 했어요. 9월 4일 2010 발효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인권재단이 지금 출범을 하질 못하고 있죠. 지금 국회에서 지금 서로 이해 다툼으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비핵화를 할 때 이제 단계적으로 좀 우리가 교류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인도적인 문제, 영유아 문제라든가 산모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 또 산림 녹화 문제, 그리고 또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라든가 스포츠 규례 이런 거를 해서 점차 교류를 넓혀 나가야겠다. 그리고 또 이제 국제사회의 교류와 협조와
지지를 얻기 위한 통일 외교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통일 환경을 조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익이 된다. 한반도 통일이 그냥 우리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신뢰 조성. 그러니까 통일 한국이 우리가 국제사회 의무, 그러니까 국제 평화 유지라든가 환경 보호 이런 거에 더 많이 우리가 좀 해야겠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확고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독일도 미국의 확고한 지지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미국하고 확 하면은 지금 중국이 사드 할 때도 그렇게 우리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걸었는데 과연 우리가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중간 입장을 취한다면은 정말로 필요한 때 미국의 지지도 못 받고 중국의 지지도 못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또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도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좀 지지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통일을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저는 한반도 통일로 제일 이득 볼 나라가 중국이라고 봐요. 만약에 통일을 하고 나면은 이 중국하고 이 역사적인 유래라든가 지리적인 가까움으로 해서 뭐 교류라든가 무역, 북한 쪽으로 해서 두만강 압록강으로 해서 동북 삼성, 저는 정말 이 중국이야말로 한반도 통일로 가장 이득이 될 나라다. 이런 걸 자꾸 우리가 좀 설득을 좀 시켜야겠다. 그리고 또 러시아 이런 데도 또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하고 일본이라든가 EU에도 외교도 강화를 해야겠다. 이제 코리아 패싱 방지.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인데 자칫 미국하고 중국이 협의를 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중립국, 이제 일부 이제 정치학자들이 중립국으로 통일을 하자 하는 것을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저는 통일은 어쩌면 쉬울지도 몰라요. 중립국으로 한다면은. 그런데 이 중립국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이 미국도 다 이제 완전히 중립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는, 스위스는 이제 그 영세 중립국인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가 독일이라든가 만약에 프랑스가 스위스의 중립국을 침범을 하려고 한다면은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한반도에서 만약에 우리가 중립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군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중국이 함대가 서해안으로 조금 더 밀려 들어왔다. 이어도 쪽으로 왔다. 뭐 지금도 이제 영공을 침범하는데 할 때 과연 우리 힘만으로 그러면은 일본하고 러시아가 그거를 방어를 해줄까요? 그래서 저는 중립국이 얼핏 보기에는 좀 그럴듯하지만은 중립국 통일은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역시 우리는 통일 이후에도 한미 동맹을 유지를 해서 그러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독일도 실수를 했는데 뭐냐면은 동독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을 개발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북한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란 이유가 첫째는 북한이 저렇게 강하게 핵미사일을 개발을 할까 하는 그런 어떤 안도감. 두 번째는 기술이 저만큼 될까? 그리고 또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를 못했던 거예요.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지금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보면 믿었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할 때는 정말 북한의 도로, 철도라든가 시설, 뭐 전력, 주택, 상하시도 시설, 관광자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통일을 막 이렇게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도 하고 이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철도를 해서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뭐 시베리아 철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 지역의 철도가 지난번에 그 풍계리 그 핵 실험장 폭파장을 갔다 온 기자들이 얘기를 했죠. 뭐 한 30km, 40km 한 시간에. 그리고 단선이고 복선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KTX 같은 것이 가려면은 새로 다 깔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태영호 공사 책을 보니까 이 동해안 쪽에는 다 철도를 따라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군대가 이제 옮겨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쉽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잘 알고서 좀 북한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렵지만은 통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북한을 잘 알면 알수록 저는 통일의 실수도 줄고 또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잘 안 돼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준비를 잘하고 북한을 잘 알으면 저는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민 문제인데 북한 주민들이 통일 과정에서 많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의 미래를 서울에서 우리 60년대, 50년대, 60년대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이게 지금 우리 집에서 나 땅 한 파도 없는데 내가 서울 가서 어떻게든지 성공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성공을 정말 했어요. 뭐 집도 날르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하라고 봐요. 내가 이게 희망이 없는 북한에 있기보다는 내가 남한 가서 어떻게든지 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40대, 50대가 아니라 20, 30대가 주로 그런다. 그리고 이제 통일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이제 불안 문제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한 250만에서 한 300만 정도가 넘어올 것이다.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는 한 178만 명까지. 이 독일학자는 800만까지 봐요. 소득 수준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북한에 남아 있어도 된다는 그러한 자꾸 확신을 줘야겠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거주지도 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부 젊은이들은 넘어올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남한사에서 일자리를 좀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죠.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오는데 이거를 뭐 쿼타를 좀 줄인다든가 또 이런 방법을 이제 심리적인 상실감, 이제 북한 주민들이 특히 컸다. 동독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북한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갈등과 문제가 되면서 폐쇄된 생활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해와 배려가 필요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유경식당에서 탈북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3월 말까지 31,500명이 넘었는데 20대가 주로 31%고 중졸이 주로 옵니다. 그리고 한북 지역이 주로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탈북자들이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시장경제를 잘 모르고 정말 이 평양서 넘어온 사람들은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탈북민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야겠다. 이 사람들. 이 독일에서도 교류를 했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콜 총리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을 때 이 통일 기회를 포착을 하고 통일을 추진을 했다. 겐소 외무장관은 사객 외무장관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도 국가 지도자가 국민의 이제 이해와 지지를 얻고 또 이 통일 준비를 또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통일을 또 이끄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라고 독일 통일을 했던 1871년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것을 그러니까 누가 멈추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것을 딱 붙잡아 채는 것이 정치가의 임무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한테 통일을 하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에서 아무도 없다. 그거를 우리 한국민이 결정을 해서 잡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루한 시간 감사합니다.